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함께 공부할 이수천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1급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 조사나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 또 사회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과학적 조사와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문제의 포커스를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포커스인가 하면은 과학적인 조사인지 아니면 비과학적인 조사인지,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인지 비과학적 탐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학적인 탐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비과학적인 탐구인가 하면 부정확한 관찰,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 수준에서 관찰하는 것, 이것을 부정확한 관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리는 어떤 지나친 일반화, 그리고 어떤 현상에 특정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패턴에 맞는 것만 찾아가서 결론을 내리는 선택적 고찰,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을 고정관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후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가설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가설과 연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맞게 가설을 수정해서 마치 가설과 연구 결과가 일치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사후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명을 해나가는데 논리성이 없는 것, 비논리적 근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자료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개입되는 것, 이것도 역시 중립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탐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탐구의 성급한 종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사를 하다가 어떤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면은 연구자 자신이나 아니면 연구를 의뢰한 기관에 어떤 해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연구를 다 풍성하게 알아내기도 전에 먼저 이 종결을 하는 것, 이것이 탐구의 성급한 종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건 신비로운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연구를 이제 그만둬 버리는 것, 이것을 신비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속에서 과학적 조사와 관련성이 깊은 것,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들을 빼내고 과학적인 걸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예외적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들어있죠.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예외적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 봤을 때는 다른 경우로 봐야 되는데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것, 고정관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잃었으니까 이제는 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베팅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비논리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팅을 할 때 베팅에 대한 확률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까지 잃었으니까 이제는 딸 때가 됐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그 확률이라는 것은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은데 지금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 자기의 생각이죠. 3번, 분석 심리학을 주로 사용하는 치료자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자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 자,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일 수가 있죠. 이것도 어떤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재생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자, 이거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가설을 조정하여 연구 가설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도록 한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후 가설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 그러면 맞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무엇인가 하면은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가장 기본 개념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그 실험을 한다 그러면 결론도 똑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과학의 기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조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회과학 또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달리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사회과학의 한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한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어떤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본다. 인과관계로 본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본다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아야 그래야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인 어떤 그 사회과학 탐구하는 것의 필요성 또는 장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도 보도록 합시다. 연구 대상이 가변적이고 복잡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한계지요. 어떤 장점이다, 필요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3번 연구 방법론이 불완전하고 통제 조작이 어렵다.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조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결과를 조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조작이라 그래요. 조작이 어렵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연구 대상이므로 과학적 분석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이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거는 사회과학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검증의 방법 중에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검증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죠. 자, 먼저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것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역적 방법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연역적 방법이겠죠? 연구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미리 내려놓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가설이 맞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연역적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은 우리 사회과학을 하는 양대 패러다임이다라는 것, 이것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 한번 지문들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연역적 방법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낸다. 자,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걸 갖는다. 뭐예요? 그게 귀납법이죠.
자, 귀납적 방법은 이론에 의해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그래서 if then이라 그래요. 가설을 세우고, 만약 그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것, 가설이죠. if then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연역법입니다. 가설을 세우면 연역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은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의 절차를 걸친다.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어떤 모습으로 조작화를 하고 그거에 맞는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역법 맞습니다. 맞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연역적 방법은 관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뭐예요? 관찰부터 한다. 귀납법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다. 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것이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하면서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고민이 3번과 5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해야 한다. 귀납법에서 부족한 건 연역법에서 부족한 건 귀납법에서. 그래서 월레스의 수레바퀴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귀납법과 연역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사회복지적인 학문이 더 증진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조사의 특성과 거리가 먼 걸 찾아보는 것이죠. 자, 우리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개연성이 있는 확실성을 추구한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연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확률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사회복지조사는 개연성 있는 확실성 추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 개량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개량적 성격을 갖는 것 맞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특성을 갖는다. 비과학적 조사를 하려고 우리가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죠. 과학적 특성을 갖는다. 맞습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시험적 특성을 갖는다.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시험적인 성격을 갖는 것. 우리가 평가조사를 이야기하면 아마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조사는 시험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을 안 살펴봤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라기보다는 순수조사이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사회복지조사에는 응용조사, 순수조사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응용조사라기보다는 순수조사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 맞지 않죠. 더군다나 사회복지조사는요, 순수조사 측면보다는 어느 측면이 더 강해요? 응용조사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무래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연구를 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윤리적인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조사 이 참가한 사람들의 어떤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 이게 윤리적인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익명성이라는 거와 비밀 유지는 좀 성격의 차이는 있죠. 익명성이라는 것은 조사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사하는 것, 그래야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것, 어떤 연구를 조작해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3번 동료 집단의 조언을 통해 편견을 방지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동료 집단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줄이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조사 대상자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는다. 자, 이 연구는 이 조사는 연구를 위해서 활용하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고지된 동의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사할 때. 자, 5번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안 좋은 의미에서 연구를 조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5번은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점검해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조사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입했을 때의 효과가 더 높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원인이 그것이냐라고 찾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실천 과정에서 적용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이론이 정말 맞는 이론이냐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예, 그런 이유로 조사를 하게 되죠.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답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이 책임성이라는 또는 책무성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에 그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책임을 다하는 거죠. 이게 책임성 또는 책무성이에요.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죠. 따라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하는 것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실천 지식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조사들을 우리가 쌓아두다 보면 이 조사들이 쌓아두어진 것을 다시 토대로 연구하다 보면 어떠한 일에 대한 실천 기술이나 실천 방법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가, 나, 다, 라 전부 맞네요. 전부 맞는 지문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의 종류와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조사의 방법과 그 설명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초조사, 조사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한다. 아마 이 지적 호기심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냐라는 이런 의문 때문에 혹시 이게 틀린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기 쉬운데요. 기초조사라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정말 그럴까? 왜 그렇지? 라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하는 게 기초조사입니다. 따라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조사, 문제 해결이나 개선하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응용조사라 그러죠.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평가조사,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등의 여부.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이게 계속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아니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판단들을 하죠. 그러니까 평가조사 맞습니다. 양적조사, 객관적 결과를 지향한다. 어떤 조사든지 전부 다 객관적인 결과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양적 조사, 객관적 결과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특별히 양적 조사는 주로 통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 결과를 지향하는 것 맞습니다. 자, 질적 조사. 통계적 결과 해석 시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한다. 자, 여러분, 통계적이라고 나오면은 양적 조사예요. 질적 조사는 통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나 또 관찰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질적 조사입니다. 따라서 질적 조사의 통계적인 결과 이야기하는 것 맞지 않죠? 벌써 거기서 틀렸는데 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거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한다.
어떤 사람은 양적 조사, 질적 조사를 양적 조사는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것, 질적 조사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적이냐 질적이냐라는 것은 자료의 형태가 양적 형태냐 질적 형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는 양적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면 양적 연구이고요. 계량화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자료들, 그래서 인터뷰나 관찰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계량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 정량이라는 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정량이라는 것은 어떤 양적 자료를, 정성이라는 것은 질적 자료를 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 질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 범위에 따른 조사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수조사, 표본조사, 단일조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수조사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것, 이것이 전수조사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니까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표본 추출 방법이 필요하다. 벌써 말이 틀렸죠. 따라서 X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 모집단이 작을 때 사용한다? 여러분, 표본조사라는 것은 전체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모집단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표본을 끄집어내는 거죠. 따라서 모집단이 작을 때 사용한다? 아니죠. 모집단이 작을 때는 그냥 전수조사를 하면 되죠. 따라서 X를 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4번부터 전수조사. 전체의 일부분을 추출한다? 그게 표본조사죠. 그러니까 X고요. 표본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역시 X고요. 정답은 3번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일 대상 조사. 자, 단일 대상 조사 또는 단일살의 연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단일 대상 조사는요, 조사 대상자가 단일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다라는 것은 한 명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 단일 대상 연구는 임상적인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옳게 연결된 것이 3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횡단 연구는 어느 한 시점에서 툭 잘라놓고 연구하는 게 횡단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쭉 잘라놓고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동태적이다.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단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그래서 최소한 두 시점 이상, 여러 시점을 하면 더 좋고요. 최소한 두 시점 이상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 이것을 종단 연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단 연구에는 패널 연구, 또 그 다음에 어떤 동료 조사, 또 경향 연구, 이러한 것들을 그 종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해설서를 참고해서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에 관한 연구는 종단 연구이다. 자, 일정 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연구가 종단기구이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여러 번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따라서 맞는 것은 1번이에요. 자, 2번도 볼까요? 횡단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분 한번 툭 잘라놓고 연구하는 게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 번 관찰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예, 여러 번 관찰하는 종단 연구가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따라서 이건 틀립니다. X입니다. 종단 연구는 한 시점에서 대상을 관찰한다? 그것을 횡단 연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일 대상을 반복 관찰하는 것 종단 연구인데 횡단 연구라 그랬죠? 틀립니다. 특정 집단의 변화에 대한 횡단 연구는 경향 연구이다. 경향 연구라는 것은 어떤 종류라 그랬어요? 예,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동료 조사 이러한 것들은 종단 연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틀리죠? 예,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의 단계로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은, 자, 순서대로 연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조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조사 문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틀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보세요. 가설을 구성한다. 자료 수집을 방법을 결정한다. 자료를 수집한다. 설문지 문항을 검토한다. 연구 주제를 설정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요 나온 것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수집하는 게 제일 나중에 되겠죠? 따라서 답번이 제일 나중에 갑니다. 예, 답번이 제일 나중에 간 것은 하나, 둘, 셋, 넷. 일단 3번은 예, 틀리게 되겠죠? 3번은 X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게 제일 먼저 되겠습니까? 가설 구성하는 걸까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걸까요?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연구 주제에 맞는 가설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가 먼저 나와야 되죠. 벌써 그럼 가가 앞에 나오면 지우면 되죠. 예, 그러면 1, 2, 3번을 지우면 벌써 5개 중에 20% 맞출 확률 중에서 2개만 남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50%로 맞출 확률을 높여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설문지 문항을 검토한다. 자료 수집 방법을 검토한다. 설문지 문항을 검토한다. 자, 요걸 가지고선 우리가 고민하게 되겠죠. 가설을 구성한다면은 예,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요.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는 그거에 맞게 설문지 문항이 작성되어졌는지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라 순으로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4번 예, 마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막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처음과 끝 먼저 구분을 해 놓으면은 예, 세 문제를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적어도 50%를 맞출 수가 있겠죠. 예, 문제를 푸는 요령도 우리가 점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